시작하기에 앞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ABL 기업 설명회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ABL 바이오의 김현준 대리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IPO 개요를 시작으로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질의응답 무차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BL 바이오의 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김원조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IPO 플랜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페이지로는 4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ABL 바이오 공모는 총 600만 주 전체 신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 희망가액은 13,000원에서 17,000원입니다. 저희가 이 가격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그 회사 과거 투자 이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사는 작년 3월에 시리즈 B 투자를 950억 회사 가치로 받았고요. 올해 6월에 시리즈 C 투자를 5천억 밸류로 받았습니다. 그때 총 700억 원을 모집을 했는데 당시 투자 단가가 13,000원이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총 780억 원에서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5,800억에서 7,600억 수준입니다. 수혜 측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17시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개시는 12월 19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공모 후 주주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약 4,400만 주가 상장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 50%인 2,200만 주가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통 가능한 주식 2,200만 주의 구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600만 주는 금번 공모로 이루어지는 주식이고요. 나머지 1,600만 주 중에서 1,100만 주가 시리즈 A, B에 투자했던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물량에 대해서 상장 후에 일시에 출회될 걸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주요 기관들에게 태핑을 해보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게는 뭐 300억대에서 많게는 뭐 800~900억대로 이제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뭐 수억 원씩 조금씩 팔 생각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식을 매각을 한다면 아마 블럭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1,100만 주를 제외한 500만 주는 시리즈 A 때 그 창업할 때부터 주식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경영진의 지인이자 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 나머지 5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유통가능 물량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상장 후에 1개월 있다가 도래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모주를 투자했는데 상장 후 1개월 있다가 10%, 15% 벤처금융 물량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상장 후 주식을 사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타 회사는 구분되게 기관 물량이 거의 대부분 다 1년의 락업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식을 담으실 때도 그 이후에 발생한 오버행은 당분간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IPO 플랜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 회사 이상원 대표이사 모시고 회사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BL 바이오는 대한민국에서 신생 기업으로서 3년 이내에 IPO를 구성하기 생각하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서 실제로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그러면 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중항체로 임상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 바이오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중항체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암제로서 현재 삼성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임상 이상의 1년 반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앞으로 2년 이내에 저희가 많은 파이프를 통해서 적어도 미니멈 5개, 맥시멈 10개 정도의 이중항체 타겟을 통해서 임상을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단순히 투자를 받아서 연구만 하고 논문 쓰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실제 돈이 되는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플랜을 갖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상훈 대표는 실은 본인은 파맥신을 공동 창업했었고 3년 전에 ABL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창업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기업은 정말 투자가들한테 돌려주는 어떤 기업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술 이전을 올해 했을 때 전체 2018년에 한국에서 12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전체 매출을 보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약금 면에서는 업프런트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통 이중항체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를 예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파맥신, 애플론, 한미, 기타 등등 해서 이중항체를 개발하는데 대부분 항암제입니다. ABL 바이오도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ABL을 창업했을 때 저희가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실은 저희가 뇌질환 약을 개발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희 뇌로 통과하는 어떤 그 뇌를 통과하기 전에 어떤 아주 타이트한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그 혈액 뇌가분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파킨슨병 타겟을 하는 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3번의 유상증자를 끝냈습니다. 시리즈 A는 한투 파트너스 DSC에서 90억 투자를 받았고요. 시리즈 B 4개 기관을 통해서 200억, 그 다음에 실제로 시리즈 B에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올해 6월에 7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그 경영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인데 잠깐 일어나시면 이세천 상무가 저희 CFO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원규 상무가 연구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재호 박사님이 저희 면역항암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세천 상무는 하나케미칼에서 제가 만났고요. 실제로 미시간에서 MBA하고 딜로이트를 다니다가 실제로 저희가 ABL 창업할 때 공동 창업을 했고요. 유영규 박사도 하나연구소에 있다가 ABL을 창업하는데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박사님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실제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젠 아스텔라스라는 회사에서 다녔었고요. 저랑은 박사학위 때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립대학 동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이상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82년도에 서울대학교 학사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89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세포생물학을 전공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들은 보통 포스닥이라고 해서 박사의 연구원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하버드 의대, UC 샌프란시스코 의대에서 포닥을 했고요. 스탠포드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취직은 카이론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버클리 부분에 있는 회사고요. 당시 넘버3 바이오텍으로서 넘버1이 엠젠이고 넘버2가 제넨텍이었고요. 넘버3가 카이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스턴에 있는 아스트라제니카라는 회사에 그 항암제 연구팀을 팀장으로 들어갔고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넨텍이라는 회사에 옹콜로지 바이오마커라고 해서 실제로 제넨텍에서 진행했던 모든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그룹이 담당을 하고요. 실제로 연구하는 그룹과 임상팀을 서로 연결해서 모든 파이프라인의 바이오마커를 찾고 실제로 임상에 적응하는 그런 팀의 팀 리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엑셀리시티 이후에 2009년에 파맥신을 유진산 대표랑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유진산 대표는 제가 스탠포드에서 만난 인연으로 창업을 했고요. 5년 후에 지금 하나케미칼 바이오 사업으로 이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케미칼 바이오 사업부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접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2년 동안 접은 후에 실제로 ABL 바이오를 창업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사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전문화된 R&D 팀입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하나케미칼 연구원 14명이랑 공동 창업을 했고요. 14명 중에 7명이 박사학위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 기업이 14명의 우수한 연구원을 데리고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 좋은 연구원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면이 좋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창투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투자도 잘 받고, 이게 세 가지 체인이 인력과 재정과 그다음에 연구 모든 것이 잘 어울려서 합력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14명 이후에 저희 하나케미칼에서 실은 바이오 시밀라를 담당했던 팀장들이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한 삼성을 포함한 제약회사에 갔다가 실제로 저희 그 ABL 바이오 조인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R&D 팀은 실제로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죠. 디스커버리를 연구를 잘하는 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포지나 배양을 잘하는 팀까지 잘 갖춰 있는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져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로 벌써 인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3배 이상의 급성장을 했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지만 유한양행이나 동아나 그 다음에 중국의 아이맥과 그 다음에 미국의 트리거라는 회사, 그리고 한국의 포항공대, 서울대 굉장히 많은 연구소랑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연구가 단순히 ABL 바이오의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인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기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회사의 기술이 좋다라는 것은 논문을 어디에다 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술이 어떤 회사한테 얼마에 팔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한양의 딜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유한양의 최근에 1.4조 딜과 500억의 어떤 그 계약금은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런 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초기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에 맞는 그런 기술을 이전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회사가 더 성장을 하다 보면 저희도 조금 더 좋은 큰 회사와 딜을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저희 연구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실제로 IPO 이후에 더 많은 기술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플랫폼 전략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중항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팔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항체를 통해서 A와 B라는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억제하는 항체를 만드는 게 실은 이중항체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정말로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의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생산성과 안정성을 실제로 저희가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고요. 저희가 ABL00이라는 임상 일상 물질을 통해서 이미 생산성과 안정성은 저희가 충분히 극복을 했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부분은 저희가 보시면 실제로 면역항암제랑 뇌질환 치료제에 관여를 한다, 그런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듭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위에 보시면 국내 최초 이중항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5개에서 10개의 그 항암 후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최고의 이중항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술도 뛰어나지만 다음 스트림 쪽에 배양 공정의 기술도 뛰어난 회사로서 굉장히 글로벌 수준에서 굉장히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초의 이중항체 기반이라고 해서 BBB 시뉴클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중항체 기술이 단순히 항암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를 더 잘 통과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건 단연코 글로벌에서 펄스 인플레스 몰레큘 또는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은 거듭 얘기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회사들이 IPO 가기 전에 투자를 받고 IPO 이후에도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후보물질 한두 개를 개발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저희는 실제로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 순간 갑자기 한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10개, 20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가능하면 초기부터 중간 아니면 말기 단계까지 다양한 파트너십을 찾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을 유치하고 그 마일스톤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캐시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이미 셋업을 시작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오버뷰 다음 슬라이드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면역항암 치료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뇌질환 치료제를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12페이지를 보시면 항암 치료제의 역사는 1세대 항암 치료제, 2세대, 3세대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항암 치료제가 당연히 키모테라피로 아직도 환자들한테 쓰이고 있고요.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잘 아시는 아바스틴, 헐셉틴, 어비톡스, 기타 등등의 많은 항암 치료제들이 이미 시판하고 있고요. 최근에 카티를 비롯한 세포 치료제를 비롯해서 PD-1 테라피 같은 것들이 실은 3세대 면역 항암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사람이 예측을 하기를 향후 10년 동안은 이 면역 항암 치료제가 항암 치료제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13페이지를 보시면 파킨슨 병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타겟하는 것을 아직은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치매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의 빅파마들이 다 덤벼들어서 개발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실패의 어떤 소식들이 있고 그 중에도 바이오젠 회사가 최근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내고 합니다. 반면에 파킨슨 병은 치매보다 약간 개발이 늦어서 저희가 글로벌 경쟁에서도 뛰어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경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뇌로 통과하는 BBB 이중항체의 어떤 딜리버리, 전달, 운반하는 테크닉을 플랫폼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글로벌에서 저희가 파킨슨을 탓을 약을 할 때 이 운반을 할 수 있는 어떤 딜리버리의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약의 약을 내부 전달함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ABL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15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그림은 단순하게 이중항체란 뭐냐? 이중항체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새로운 작용 기전이 있고 기능적 선택성이 있고 개발성이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번 주에 미국에서 ASH라고 해서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헤마톨로지니까 혈액암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혈액암 학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중항체 소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중항체의 선두주자인 엠젠과 제넨텍 리제너론이 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혈액암에서 그 타이틀이 카티와 PD-1 테라피를 능가하는 다음 차세대로서 이중항체가 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티는 참고로 혈액암에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자 비용이 5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기술입니다. 반면에 엠젠이나 제네텍 또한 ABL이 개발하는 이중항체는 상대적으로 5억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값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카티는 혈액암에만 들지만 아직 고형암에서 특별한 효과가 없지만 이중항체를 통해서 고형암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중항체가 앞으로 면역항암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AB의 어떤 위치를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서 저희의 어떤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단연코 선두주자는 시장을 출시한 하나의 이중항체를 갖고 있는 엠젠이 선두주자고요. 그 뒤에 잘 아시는 제네텍 보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추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이중항체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간에 에피라는 회사와 메디위미는 에스트로제니카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중학체를 개발하고요. ABL 바이오도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현재 임상일상이 진행 중이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임상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단연코 글로벌에서 저희가 경쟁에서 뒤져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이중학체가 뭐냐를 설명을 드리는데 왼쪽 그림은 단독 항체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A, B, C, D, E라는 5개의 항체 타겟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단독 항체 5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중항체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타겟이 A, B, C, D 5개가 있을 때 실제로 A, B, A, C, A, D 이런 조합을 하게 되면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중항체가 10개 나올 때까지 저희를 포함한 모든 회사들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플랫폼이 개발이 되는 순간 실제로 파이프라인은 급속도로 10개, 20개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이중항체를 3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왼쪽 부분에 신생혈관 업체입니다. 저희의 신생혈관 업체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블록버스터 드러그인 아바스틴, VEGF라는 타겟을 억제하는 제네틱이 만든 항체인데 현재 7조짜리 만큼 있습니다. 이 아바스틴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이 있다는 걸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밝혔고요. 이거를 저희만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인데 실제로 글로벌의 에피라는 굉장히 휴미라를 만들던 글로벌의 제약회사,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옹포메드라는 항체 회사가 실제로 같은 이중항체를 통해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모든 임상 데이터가 현재 아바스틴보다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저희 임상 데이터, 일상 데이터만 봐도 현재 반 이상의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좋은 결과,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 항암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티라는 거는 T셀이라는 어떤 세포 치료제를 그냥 몸 안에 넣으면 실제로 몸 안에 돌면서 암을 찾는 능력도 있지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능력도 있어요. 부스트를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데 카티는 실은 몸 안에서 면역세포를 환자에서 뽑은 다음에 그 T셀에다가 항체를 다시 심어줘서 다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환자에다 집어넣으면 이 카티라는 테크닉이 실제로 몸을 돌면서 암만 공격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개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혈액암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저희를 포함한 이중항체를 개발한 회사들이 따서 실제로 오른쪽의 다른 팔에는 T셀을 유발하는 어떤 항암치 면역 치료제를 만들고요. 다른 팔에 실제로 암을 찾아가는 항체를 붙이는 기술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을 통과하는 건데 항암제는 2개의 타겟을 동시에 잡으면서 통해서 항암 효과를 느끼는 기술이고요. 저희 이중항체의 BBB 통과 능력은 한쪽 팔이 실제로 타겟은 BBB라는 어떤 브레인 내에 있는 막을 이렇게 잘 붙은 다음에 이 결합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이중항체를 뇌로 잘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제가 시간만 넘어가고요. 19페이지로 전달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저희가 ABL 바이오가 현재 23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테이블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6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 캐타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ABL00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거는 신생혈관 업체가 아니어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이라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암을 억제하는 실제로 케미칼 합성약을 그 항체에다 묻혀서 몸으로 전달하는 건데 암으로 전달하는 건데 현재 저희는 상장회사인 레고캠 바이오랑 2개의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이민호 옹콜로지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를 저희가 3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셀 반여 이중항체라고 해서 10X 시리즈라고 해야 하는데 10X 시리즈는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4-1BB라는 면역을 유발하는 항체를 개발하고요. 이 플랫폼에 저희가 암을 찾는 항체를 붙여서 현재 6개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50X 시리즈입니다. 50X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키트루다 옥트과 같은 PD-1 항체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어떤 면역 치료제의 어떤 항체를 찾아서 중국에 있는 아이맵이랑 현재 4개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BL 바이오가 신구 면역 항암제를 찾고 있었고요. 맨 밑에 뇌질환 치료제로서 현재 301이라고 파킨슨병에 굉장히 중요한 시뉴클린이라는 물질을 타겟한 항체에다가 아까 거듭 말씀이지만
BBB를 뇌를 잘 통과하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접목한 BBB 셔틀을 가진 이중항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23개고요. 다음 슬라이드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ABL0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ABL001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는 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바신이라는 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VEGF 리간드라는 단백질을 타겟하는겁니다. VEGF 리간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도는 단백질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 세포 표면에 실제로 리셉터라고 해서 이거를 리간드와 리셉터가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실제로 활성화가 되는데 일종의 자물쇠와 열쇠의 역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간드와 리셉터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혈관 신형성 과정에 가장 중요한 VEGF와 VEGF 리셉터가 있습니다. VEGF를 억제하는 약이 제네텍이 개발했던 아바신이라는 약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7조 정도고요. 이게 대장암, 폐암, 난소암, 신장암, 뇌암에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밑에 보시면 엘라엘 릴리가 개발했던 사이렌자 또는 라무시루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VEGF의 리셉터를 타겟하는 블러킹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시그널을 억제하는 항체인데 현재 한 약간 1조가 안 되는 약이 팔리고 있고요. 처음으로 받은 승인은 위장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폐암이라든가 간암과 관광암에 적응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시가점이 굉장히 큽니다. 아바스틴이 일종의 first in class 모레큘이랍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아바스틴이 처음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7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바스틴이 임상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치지만 실패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위암 트라이얼입니다. 위암 임상에서 아바스틴이 위암에서 실패를 하고요. 반면에 엘라이 릴리의 라무시노했던 사이렌자는 위암에서 임상을 성공했습니다. 위암에서 임상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릴리가 바이오마커 전략을 잘 썼습니다. 바이오마커 전략은 뭐냐 하면 헐세팅이라는 유방암의 약이 실제로 헐투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환자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유방암 환자를 보면 100명의 환자라면 헐투가 과발현되는 환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릴리가 개발한 라무시루맵은 이 바이오마커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만 잘 그거를 선정해서 실제로 임상의 성공률을 높인 것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ABL001의 임상 전략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약이 팔리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VEGF 세라피의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반면에 많은 환자들이 내성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성을 발휘할 때 문제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임상 결과인데요. 임상에서 실제로 이런 약을 맞은 다음에 환자들이 더 공격적이고 전이가 더 많이 생깁니다. 보통 암 환자들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실 때 유방암에 생기는 암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암이 몸을 퍼지면서 이게 뼈로 가고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옹포메드나 에피나 ABL이 같은 타겟으로 이중항체를 개발했는데 그 타겟을 보시면 그 제목을 보시면 듀얼 VEGF DLL4 억제입니다. DLL4라는 약은 그 타겟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바신 처리한 다음에 그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게놈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DLL4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과발현되는 유전자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DLL4라는 유전자는 원래 암이 생길 때 전이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커니즘상 이 VEGF와 DLL4를 동시에 억제하면 저희가 그 아바스틴이나 라무시루맵 같은 약의 약효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생기는 내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지노그래프라 해서 마우스에다가 암을 심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플라시보고요.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엔타이 DLL4, 엔타이 VEGF를 적였습니다. 요 DLL4나 VEGF의 단독 항체를 처리하면 항암 효과가 50% 나옵니다. 이 엔타이 VEGF 항체는 실제로 아바스틴을 썼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ABL00이라고 쓴 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ABL001과 그 DLF4, AGF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항체인데 90%의 항암 효과를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는 2개의 어떤 동물 실험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5개, 6개 그 많은 실험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저희가 위암에서 굉장히 많은 효능을 봤습니다. 이 현재 그 온코메드와 에비의 임상 전략은 임상 1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서 양 회사가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온코메드는 영어로 오바리안 캔서 난소암에서 임상을 진행하고요. 그 에비는 직장암에서 임상을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코메드가 그 난소암 환자로서 올해 10월에 유럽에 열린 암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6명 환자를 처리했을 때 22명의 환자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항암 효과를 보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비라는 굉장히 휴미라를 개발했던 회사도 임상 1상에서 실제로 아바스틴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아바스틴 대비 유능한, 우월한 임상 데이터를 보여줘서 실제로 에비는 콜론 직장암에서 아바스틴의 3조 마켓, 그 다음에 온코메드는 오바리안 캔서, 난소암의 1조 정도의 마켓을 실은 아바스틴 대치약으로서의 임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 시밀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ABL001과 같은 이중항체는 실제로 아바스틴 대치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임상 전략이 있냐면 아까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위암에서 동물 실험을 하고 실제로 삼성병원에 저희 임상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위암의 환자 조직을 봤을 때 위암에서 DLL4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임상 전략이 위암이고요. 위암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헐세틴과 헐트와 같이 저희가 바이오마커 전략이 있습니다. 온코메드와 DLL4는 아직 그런 바이오마커 전략을 발표를 안 했는데 저희는 실제로 DLL4가 과발현되는 환자 안에서 충분히 효능이 있을 거라는 동물 데이터가 있어서 실제로 임상에서 저희의 바이오마커는 DLL4가 과발현되는 환자를 선택해서 실제로 항암 실험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바스틴이 위암에서 실패했지만 라무시르맵이 위암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임상 전략에서 기존에 앞서 나가는 경쟁사와 전혀 다른 파일을 갖고 있고요. 앞서 나가는 사람의 임상 데이터가 좋은 만큼 저희는 위암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은 삼성병원에서 현재 요 단계 코호트 5라고 해서 현재 12명의 환자가 끝났고요. 13명, 14명, 15명 환자를 현재 리크루트해서 처리 중입니다. 앞으로 한 6개월이면 임상 1상이 끝나고요. 임상 1상이 끝나면 페이스 1B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 박스를 보시면 위암의 임상을 진행하고 실제로 난소암과 대장암도 조금 추가를 할 건데 참고로 임상을 진행할 때 화학 병용 요법, 영어로 키모세라피 병용과 또는 PD-1 세라피 병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임상 전략을 하기 위해서 유원부 박사 저희 연구소장 팀이 실제로 동물에서 항암 치료제와 그 키모세라피 콤비네이션 병용, 그다음에 PD-1 병용을 했을 때 저희 ABL001가 이런 두 가지 물질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마지막으로 ABL001은 아바스틴의 약에 굉장히 우수한 약을 훨씬 더 능가하는 베스트 클래스의 차세대 이중항체로 개발이 가능한 후보 물질이고요. 이게 실제로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6천억의 딜로 미국에 있는 회사 기술 이전을 했고요. 실제로 이 임상은 국립항암신약사업단과 저희가 임상 1상까지는 같이 하고요. 2상이 되면 미국 회사가 2상을 주도하고 ABL 바이오와 항암사업단과 같이 보조를 해서 2상을 조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 치료제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항암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CAR-T, PD-1, T-셀, 그 다음에 녹십자 랩테리아는 NK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CAR-T, CAR-NK 굉장히 많은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중항체를 통해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재 스탠다드로 쓰이는 키트루다, 멀크가 개발한 키트루다와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BMS라고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간단하게 BMS라는 회사가 옵티버를 개발했는데
이 두 약이 현재 환자에서 현재 20%가 맥시멈으로 받는 어떤 적응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어떤 면역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어떤 니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27페이지를 보시면 타이틀에 보시면 T셀 반영 포옹비비,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옹비비 항체가 실제로 이 항체를 주면 면역세포를 유도해서 암을 죽이는 어떤 면역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논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두주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BMS라는 옵티보를 개발하는 회사가 실제로 포옹비비를 임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회사를 차렸을 때 이미 BMS는 임상 이상이 끝났고요.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효능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포옹비비의 단독 항체를 만들면 간독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MS가 옵티보라는 PD-1 항체와 포옹비비라는 유랄리맵을 병용 치료를 해서 임상을 했을 때 이 간독성이 너무 심해서 내부적으로 임상을 종료하고 실은 글로벌에서 현재 개발 단계에서 이미 BMS는 이미 드랍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몇 년 전부터 포옹비비에 대한 우리 그 간독성에 대한 것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회사,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7개의 회사들이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중항체 플랫폼입니다. 각각의 7회사들이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이중항체를 만들어서 포옹비비가 갖고 있는 간독성을 극복한다는 게 전략이고요.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게 로시가 갓 임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에 굉장히 이중항체로 유명한 마크로제닉스, ABL 바이오, 기타 등등이 현재 전임상 상태에 있습니다. 이 포옹비비에서 제가 간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까만색 선으로 들어있는 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마우스가 암이 잘 자라는 컨트롤 플라시보입니다. 이 컨트롤 플라시보에 비해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란색은 BMS가 개발했던 포옹비비 단독 항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ABL 바이오가 개발했던 포옹비비 이중 항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전히 겹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옹비비 단독 항체나 이중 항체나 항암 효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늘 간독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동물 실험에서 저희가 간을 떼서 실제로 간독성을 측정하는 효소를 측정했습니다. 이 효소를 측정하는 게 이 y-axis에 보시면 실험 AL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 ALT는 실제로 대한민국 시약청이나 미국의 FDA에서 똑같이 항암제로서 임상을 실험할 때 환자가 독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효소입니다. 이 환자에서 ALT 엔자임이 효소가 늘어나면 간에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까만색이 컨트롤 플라시보입니다. 이 같은 동물에서 굉장히 컨트롤 그룹은 암이 자라는데 실제로 간독성을 보면 독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인 포옹비비 단독 항체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동물에서 항암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옹비비 마켓에서는 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5배에서 5배 반 이상의 이 ALT라는 엔자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암 효과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에서는 이미 독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서클해 놓은 데가 ABL 바이오가 개발했던 포옹비비 이중항체는 컨트롤 플라시보와 굉장히 같은 레벨로 간독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임상 전략이 나오는 거고 개발 전략이 나옵니다. 실제로 포옹비비 단독 항체를 개발하면 항암 효과는 늘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런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간독성이 나오고요. BMS가 실제로 개발했을 때 원숭이 독성에서 간독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BMS가 임상을 진행한 거고요. 임상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에서 실제로 원래는 포옹비비는 이런 면역세포만 발현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 간에 쿠퍼셀이라는 간 조직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 또 붙는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실제로 포옹비비를 주더라도 원래 우리가 가설은 포옹비비는 간에서 독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임상을 진행하면서 독성이 생겼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뭐냐면 이 왼쪽 그림처럼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중항체가 떠돌면서 간에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 이중항체를 만든 굉장히 유리한 점은 한쪽 팔에 암을 잡는 항체를 만들고요.
다른 차례 소음비비를 잡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 이중항체는 실제로 몸을 또다라면서 돌다가 암 조직에서만 정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 암 조직에서만 활성화되는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실제로 소음비비 다음 슬라이드 30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음비비라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만든 후에 거의 동시에 실제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암을 공격하는 타겟을 찾아야겠다. 이런 항체를 찾아놓으면 실제로 이런 간독성을 극복하고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ABL10X 시리즈입니다. ABL101, 102 이런 시리즈로서 보여주시면 적응증이 다양한 형태에서 굉장히 다른 타겟을 타겟하는 항체를 찾았고요. ABL 101 시리즈에서 소음비비의 플랫폼에다가 다른 항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타겟이 6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전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를 넘어가시면 현재 글로벌질에서 굉장히 면역항암질에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국내를 포함한 제약회사들이 실제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한 후에 글로벌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죠. 이거는 타겟 테라피, 표적 항암제에 가장 적절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제에서 요즘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딜 스트럭처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개의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라이센스를 보면 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보이시는 거 보면 거의 100% 모든 비즈니스들이 비임상 연구 단계에서 됐습니다. 어느 하나도 임상 1상까지 가지 않고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풀이됐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컬러 보면 후보 물질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만 라이센스를 하던 것이 지금 보시면 6개, 2개, 5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라이센스를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적응증이 보시면 다 고형암 타겟입니다. 이중항체가 포함입니다. 참고로 이중항체의 선두 디자인 엠젠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BIT라고 해서 바이트라는 이중항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혈액암에 이미 시판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트 테크닉을 쓰면 고형암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가 굳이 여기 보시면 엠젠 젠코라고 첫 번째 컬럼에 되어 있습니다. 젠코는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이중항체 회사입니다. 이 젠코의 테크닉을 플랫폼을 가져가서 엠젠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을 타겟하고 있다는 게 시사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각 딜의 평균 사이즈가 3억 달러입니다. 적게는 4억 불에서 18억 정도의 굉장히 메가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면역항암제, 특별히 이중항체를 포함한 면역항암제 시장은 기존에 일어났던 비즈니스의 어떤 파라다임이 완전히 시프트가 바뀌어진 거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초기부터 후보 물질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은 이유는 PD-1 세라피와 컴비네이션 또는 다른 어떤 면역 치료와 컴비네이션 또는 타겟 세라피와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임상에서 빨리 성공을 여부를 가능하겠다는 어떤 글로벌의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고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 이전을 ABL이 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한 이후에 6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6개의 파이프라인을 올해 각자 동아, 유한, 트리거라는 회사한테 2개씩 아주 초기에 동물 에피카시가 효능이 끝난 상태에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 3가지 기술 이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기술 이전의 계약이 임상 1상까지는 공동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상 1상 이후에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글로벌 제약회사한테 팔던가 트리거는 실제로 상업화를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 또한 저희가 유한과 동아를 선택한 이유는 유한과 동아가 한국 제약업계에서 실제로 작년, 작년 올해 글로벌 회사한테 기술이 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 세 회사가 임상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갑자기 3년 동안 50명이 됐지만 저희 내부에 임상을 담당하는 임상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동개발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저희는 굉장히 연구가 강한 회사지만 이 물질을 앞으로 임상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저희 단독으로 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파트너를 찾아서 저희가 공동으로 임상을 하겠다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항체 하나를 연구부터 임상 1상까지 개발할 때 100억이 드는 게 현재 예산입니다.
저희 회사의 예산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봐도 거의 100억이 드는데 이렇게 공동연구를 하면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50억의 돈만 내면 하나 물질을 개발하고 100억이면 2개의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를 개발할 때 600억이 드는 게 아니라 300억이 들고요. 실제로 임상을 6개를 할 때 저희 회사가 200명이 돼도 모자라는데 50명을 갖고 충분히 이런 공동연구를 통해서 저희보다 임상 전략이 뛰어나고 임상 경험이 뛰어난 회사랑 실제로 공동개발하겠다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은 제가 두 번째 회사를 파메튼을 창업하고 ABL을 창업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이렇게 위험 부담이 많은 신약 개발을 왜 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서 신약 개발의 위험을 부담을 적으려면 같이 공동으로 비용 부담하고 인력도 부담하는 어떤 공동 연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는 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 물질당 저희는 50억을 쓰는데 유황과 동화 트리거에서 저희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50억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일스톤이 들어오면 한 물질당 30억밖에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파이낸스 경영이나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확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내부적으로 포온비비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6개를 만들었고 현재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아이맵이라는 회사랑 공동연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플랫폼이 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보면 위쪽 부분에 A라는 부분이 저희가 PD-1 세라피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노란색의 타입의 IO라는 거는 면역항암 치료제, 이뮤노옹콜로지의 줄임말입니다. 이 면역항암 치료제의 새로운 노블한 신규 타겟을 1, 2, 3, 4를 양사가 2년 동안 쭉 공동연구를 해서 정했고요. 이런 이중항체를 현재 50대 50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맵은 현재 작년에 2년 전에 그 제넥신이라는 상장 회사와 하이루킨이라는 IL-7의 항암 치료, 그 면역 치료제를 중국 마켓으로 사갔던 회사로 유명하고요. 실제로 아이맵은 저희 ABL 바이오가 시리즈 D에서 200억 받고 시리즈에서 700억 받을 때 아이맵은 1,500억을 받았고 2,300억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가 20명이었고 한 26명 되는 조직이었는데 이 회사가 너무 급성장해서 현재 120명이고요. 이 120명 중에 50명이 임상 담당 전문가입니다. 저희보다 임상 능력이 뛰어난 회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훨씬 더 좋은 회사여서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 GSK에서 실제로 CSO로 역할을 하던 분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맥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공동연구는 똑같이 비용을 줄이면서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개발한 포온비보다 좋은 파트너십을 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창업한 지 3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비즈니스 능력, 그 개발은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맥시멈 역량을 발휘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내후년에 새로운 기술 이전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키는 아이맥과의 공동연구가 이런 PD-1을 근거로 한 이중항체 4개를 개발하는 게 실제로 공동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요. 제가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글로벌에서 현재 트렌드가 굉장히 초기에 멀티플 딜, 4개, 5개, 6개의 후보 물질을 비즈니스 딜을 하는 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케이스가 저희가 아이맥과 기대하는 바고요. 앞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저희가 가능하면 글로벌에 딜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는 게 현재 공동연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301이라는 마지막 파이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뇌질환을 할 때 저희가 파킨슨을 정했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와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 나온 마이클 제이 팍스라는 배우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요. 이 파킨슨병에서 중요한 게 실제로 파킨슨의 영어로 루이바디, 소포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응직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알파 시뉴클린이라는 어떤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파킨슨병 진단과 치매 진단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이 환자가 파킨슨인지 치매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했지만 요즘은 보면 진단이 조금 더 발달이 돼서 파킨슨 환자의 약 20%가 실제로 10년이 지나면 치매로 또 돌입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킨슨병을 타겟할 때 단순히 파킨슨병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는 치매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실제 알파 시뉴클린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알파시니플린 저희가 과무병으로 알고 있는 프리온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과무병은 실에서 뇌에서 발생을 한 다음에 한 뇌에서 발생한 게 다른 뇌로 전달이 되는 게 과무병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알파시니플린도 밑에 그림처럼 뇌에서 나쁜 시니플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다른 뇌로 전달이 돼서 파킨슨을 유도합니다. ABL 바이오는 이 시니플린을 타겟을 하는 항체를 만들었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단독 항체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뇌로 잘 전달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중항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4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한국말로 혈액 뇌 관문이라는 게 우리 뇌 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물이 정말 새지 않을 정도에 굉장히 타이트해서, 왼쪽에 보시면 챌린지라고 하고 빨간 글씨로 이 항체를 주면 0.1에서 0.2%만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이라는 양을 주면 딱 하나뿐이 뇌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몸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2알을 먹습니다. 타이레놀 만약에 4분의 1알만 먹으면 효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효능을 유지하는 농도를 뇌로 전달을 해야만 이런 타이레놀이나 어떤 뇌질환질의 약이 실제로 효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치매나 파킨슨병에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로 들어가는 약물이 워낙 적습니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물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에서 실패하는 거로 현재 판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는 창업 때부터 이런 뇌로 잘 전달하는 어떤 이중항체 플랫폼을 개발해야겠다. 근데 이게 실은 어느 순간 저희 ABL 바이오가 너무 천재들만 모여서 갑자기 이런 거를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선행 연구로서 제넨텍이나 아스트라제니카는 많은 좋은 회사들이 이중항체를 통해서 이 브레인으로 뇌로 훨씬 더 잘 들어간다는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같은 굉장히 유수한 논문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서 실제로 제넨텍과는 조금 다른 타겟으로 저희가 BBB 타겟을,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타겟을 정했고요. 그런 타겟의 플랫폼을 지난 2년 동안 개발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실제로 저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로 래트라는 동물이죠. 마우스는 굉장히 조그만데 래트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쥐라고 보시면 되죠. 그 래트에다가 단독 항체와 이중 항체를 투여를 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이 뇌를 잘라서 뇌를 가른 다음에 정말 뇌 안에 단독 항체와 이중 항체의 양이 얼마나 들어갔냐를 보는 실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까만색이 단독 항체고요. 이 오렌지색이 이중 항체입니다. 브레인이라고 적힌 게 뇌인데 뇌 속으로 4.5배 이상 더 많은 양의 항체가 단독 항체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여기서 이제 CSF라는 건 척수를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가 주장하듯이 이중항체를 통한 기술이 뇌로 4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면 단독 항체와 이중항체 같은 양을 줬을 때 이 뇌로 더 많이 들어가는 이중항체가 효능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실은 동물 실험입니다. 그런 가설을 근거로 해서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이 노란색 바가 IgG라고 되어 있습니다. IgG라는 게 이게 컨트롤 플라시보입니다. 이 웨트에서 컨트롤 그룹을 보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했던 ABL 단독 항체, 시뉴클린의 단독 항체를 투여하고, 이 초록색은 이미 일상이 끝난 유명한 바이오젠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단독 항체를 저희가 특허를 보고 생산해서 같이 동시에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플라시보에 대해서 아주 조금 효능이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바이오젠보다 저희 시뉴클린 항체를 ABL 항체가 조금 더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중항체를 보시면 여기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했는데 저희 이중항체가 저희 비의 단독 항체나 바이오젠 단독 항체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결국 한 75%에서 85%의 효능을 보기 때문에 앞선 결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뇌로 들어가는 양이 4배 이상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항체의 효능은 4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보여줬던 게 현재 동물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 제가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때부터 정말 돈이 되는 연구를 하고 앞으로 정말 IPO도 잘 가지만 IPO 이후에 실제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자금을 마련하고 매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BBB 플랫폼이나 뇌질환의 어떤 질환을 보시면 이것도 빨간색 점선으로 보시다시피
모든 기술 이전이 다 비임상시기에 됐습니다. 이게 임상일상을 끝나고 절대 된 게 아니라 다 원숭이 독성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실제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런 물질을 다 기술 이전을 해갔습니다. 평균 계약비면은 약 5억 달러고요. 정말 메가딜이고요. 크게는 3억 불에서 적게는 3억 불에서 크게는 12억 불까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는 게 실제로 여기 드날리 세라피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드날리 세라피릭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참고로 작년에 나스닥에서 IPO를 했고요. 상장을 했고요. 실제로 제넨텍의 뉴로그룹이 스피노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제넨텍의 뉴로그룹이 스피노프해서 드날리는 현재 뇌질환에 대한 타겟을 4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치매에 관계된 아밀로이드, 두 번째 치매에 관계된 타우, 세 번째가 치매에 관계된 트렌트라고 해서 새로운 타겟입니다. 네 번째가 알파시뉴클린은 저희랑 동시에 개발하는 파킨슨병의 타겟입니다. 이런 모든 전략이 BBB 통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ABL 바이오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드날리와 동시와 경쟁할 수 있는 이중항체를 통해서 단순히 단독 항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이중항체로서의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에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ADC라고 해놨습니다. ADC는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내 상장 기업인 레고펜 바이오랑 실제로 공동 연구를 해서 2개를 개발했고요. 참고로 레고펜 바이오는 지난달 ADC 서밋이라는 학회에서 더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ADC 플랫폼이 많지만 그 중에서 레고캠이 넘버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ABL 바이오가 레고캠이랑 공동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이런 레고캠 공동 연구에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는 물질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한 거라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당 4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생기업으로서 현재 기술 이전은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좋은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에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한 동화 트리거 같은 회사는 임상 전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 임상을 담당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트리거라는 회사는 NRDO라고 해서 No Research Development Only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외국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NRDO 기관이 실제로 A라는 회사에서 기술을 사서 임상 이상 상상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거나 또는 임상 이상을 한 다음에 파이저나 멀크크랜한테 팔아넘겨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모델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려면 적어도 NRDO의 CEO나 그 키 매니저들이 글로벌 회사에서 상업화 경험이나 임상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라는 CEO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3개의 항암제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브락시라는 항암제를 실제로 1조에 세일즈넷에 팔아넘겼던 레코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한 동화 트리거의 모든 딜은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고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되고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5개의 기술 이전 그 다음에 10건의 이중항체 물질을 했을 때 계약금으로 한 100억을 받았고요. 전체들이 1.2조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에서 갖는 비중은 지난주에 바이오 스펙테이터와 환경에서 요약을 한 건데 전체 딜은 4,800만 달러입니다. 이 딜에서 실제로 12건에서 저희가 2건을 차지했고요. 저희가 1.2조의 규모다 보니까 23.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2개의 기술인에서 1,600억의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12건에서 그 중에서 제가 100억 이상이라 6.5%입니다. 유한영의 딜에서 지금 많은 기교를 많이 하시는데 1.4조 딜에 500억짜리 업프란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5밀리언, 55억에 실제로 6천억짜리 딜입니다. 여기서 계약금에 대해서 이슈는 유한양행은 임상 이상이 끝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인원을 투여하다 보니까 계약금이 500억이고요. 저희는 이미 임상일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이 상대로 적지만 내년 되면 임상일상이 끝나면 받는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받는 마일스톤을 통해서 앞으로 캐시플로우를 제대로 하고 단순히 투자를 통해서 연구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라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캐시를 제너레이트하는 창출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계약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목표는 현재까지는 패스트 팔로우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3년 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IPO 때부터는 저희가 뉴 트렌드 리더로 해서 이중항체의 리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의 DBB를 통과하는 이중항체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임상을 담당하는 인원을 쭉 늘리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임상 2상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제약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게 ABL 바이오의 꿈이고요.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목표는 실제로 포스트 IPO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PO 이후에 실제로 시장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기술진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중항체를 통해서 다른 어떤 파트너를 찾고 그걸 통해서 계약금을 받고 마일선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캐시를 제너레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총 밸런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ABL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